우리 중간 수익률 점검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수익 좀 나셨나요? 그럼요. 자신 있습니다. 얼마나 나셨어요? 지금 한 6.7? 6.7%요? 저희가 3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32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문제는 더 오를 거라는 거죠. 그렇죠. 월요일 날이면 그 다 껴요. 바로 10%로. 사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매매 시작했을 때 손실이 많이 났었잖아요. 제가 사실 처음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요?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 종목 수를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은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종목이 또 10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간부터 제가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면서 종목도 좀 압축하고 제일 중요한 거 매매일지 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매매일지를 엄청 또 열심히 쓰고 계시더라고요. 숙제 잘하는 써보니까 스타일. 어떠세요? 써보니까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잦은 매매를 좀 안 하게 되죠. 네, 잦은 매매도 안 하게 되고 이게 전이라고도 비교가 되고 약간 애니메이션처럼 네. 쓱쓱쓱쓱 지나는데 숫자가 빵빵빵빵 올라가는 게 이게 볼맛이 나더라고요. 맞아. 하루만 지나도 무슨 매매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매매일지 쓰시면 이제 나중에 또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또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매매일지도 쓰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수익률을 또 한번 높여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마켓 혹시 뜻 아세요? 곰시장. 여기는 지금 영어 시간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주식시장을 보통 황소시장하고 곰시장으로 부르죠. 불스마켓, 베어마켓. 불마켓이라고 하고. 불마켓, 네. 불스가 아니라 불마켓. 그래서 보통 이제 소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곰은 약간 안 좋은 의미래요. 왜냐면 곰이 사냥할 때 아래로 내려 찍는데요. 그래서 약시장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통 베어마켓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식 하다 보면은 강세장도 있고 그리고 약세장도 있잖아요. 강세장은 아무리 수익을 내도 약세장이 왔을 때 손실이 나면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벌었던 돈을 한 번에 날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세장만 베팅하는 게 아니라 약세장 때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럴 때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 주식을 롱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팁을 가르쳐 드릴 텐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실적 성장이 기반이 되고 이왕이면 저 PER 종목을 골라라. 약세장에서 어떤 종목도 하락을 피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함께 밀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 중에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들,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기초 체력이 좋은 기업들은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회복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약세장일 때는 이런 펀더멘탈이 튼튼한 종목들을 사놓으면 수익이 바로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실적 성장이 되고 있는 펀더멘탈 튼튼한 종목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매출액을 보시면 안 되고 영업이익과 그다음에 순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을 봐야 돼요. 그 이유는 매출액은 잘 나오는데 영업 손실인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실적이 순손실인 경우도 많아요. 순이익이 적자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을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업이익과 항상 순이익을 보셔라.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 PER 종목들. PER이 뭔지 기억하세요? PER이 뭐죠? 이 회사가 주식당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있을 거예요. 순이익을 주식 수로 나누면 순이익을 주식 수로 나누면 네. 순이익을 주식 수로 나누면 EPS라고 해요. EPS. 어렵죠? 자, EPS예요.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하면 주식 하나당 벌어들이고 있는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 한 주당. 그럼 PER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EPS가 만약에 지금 10만 원이에요. 이 회사에. 그러니까 주식당 순이익이 10만 원이에요. 근데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주가가 10만 원이다. 그럼 PER은 1배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EPS가 10만 원이고 EPS 가 지금 현재 10만 원? 주가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의 지금 PER은 몇 배일까요? 그럼 10. 그렇죠. 그게 PER 10배인 거예요. 보통
PER 10배 미만이면 좋다고 하던데. 좋다고 하죠. 네. 저평가다. 네. 근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보통 PER이 10배 미만이면은 저평가를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벌어들이는 순이익 대비했을 때 주가가 너무 저평가라는 거죠. 보통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유망 섹터나 종목들 있죠. 맞아요. 그런 것들은 그 회사의 미래 가치가 높아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이게 주가에 반영이 돼서 더 높이 떠 있어요. PR이. 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PER이 보통 10배 이상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유망 섹터로 보는 거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PER이 10배 이상이거든요. 왜? 사람들이 많이 사고 미래에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 웃돈을 주고라도 사는 거예요, 이 종목을.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PER 10배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PER 10배가 넘으면 고평가라고 알고 있었던 분들은 그런 종목 자체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좋은 종목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섹터들이나 유망한 섹터, 관심 있는 섹터는 항상 PER이 대부분 10배 이상에서 움직이니까 PER 10배가 넘는다고 해서 이걸 모든 종목을 다 매매해서 제외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PER이 10배 이상이라고 해서 다 고평가는 절대 아니다. 오히려 좋은 섹터들은 그 위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종 PER이라든지 대표적인 뭐 테마주 중에 대표적인 종목들의 평균 PER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런 베어마켓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굉장히 당연한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업종 선도 기업들을 보셔야 됩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면 원재료 가격도 올라가고요. 인건비도 올라가고 뭐 예를 들어 대출이 있었다면 이자 비용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계속 내야 되는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비용은 계속 나가는데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회사는 판매 가격을 올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비용이 올라간 만큼 판매 가격을 높이면 결국 마진은 그대로 남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보통 그럴 경우에는 선도 기업들이 유리해요. 업종 내에서 그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거나 선도권에 있는 기업들은 가격 협상력이 좋아요. 왜? 그 회사의 제품들을 많이 쓰잖아요. 수요가 나 그만큼 아니면 있어요. 안 된다는 마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선도 기업들은 아니 우리 제품 좋잖아, 너네 쓰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이 가격에 못 팔아. 더 올려줘. 그래서 전기차 값이 중고 값이 그렇죠. 새 차보 중고 값이 안 떨어져. 예를 들면 내 차는 7천만 원에 샀는데 지금 그 차를 똑같은 걸 사면 9천만 원이야. 그럼 얘는 중고로 내도 7천만 원이야. 맞아요. 시간은 흐르고 내 차는 값은 변하잖아. 맞아요. 그 정도로 지금 가격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산업들 그리고 그 안에서 선도 기업들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기업들은 뭐죠? 마진이 많이 남. 줄지 않죠. 남죠. 오히려 가격을 안 내리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자, 왜냐면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비용이 증가한 만큼 회사들이 판매 가격을 올렸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물가가 다시 하락하는 거예요. 그럼 비용이 줄겠죠. 근데 얘들 가격은 그대로예요. 그럼 마진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가격을 실제로 올려서 마진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들은 인플레이션이 꺾일 때 다시 얘네들이 지금보다 마진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현금이 풍부한 기업을 봐야 돼요. 금리 인상 시기가 되면은 부채가 많은 기업은 너무 힘들어져요. 안 그래도 지금 부채가 많아서 이자 내기도 힘든데 금리까지 올려버리면 대출 이자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채 부담이 심해지는 거죠. 이자 비용이 심해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자금 순환이 안 돼서 자금을 땡겨온 건데 부채가 많아진 건데 금리 인상에서 비용이 증가하면 자금 순환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성장주들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성장주들. 현금 보유량이 많은 기업들은 뭐 이자 비용이 없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금리 인상하면 어때?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현금 보유량이 많은 기업들은 금리 인상 시기에 큰 타격이 없다. 현금 보유량이 많은지 확인하는 방법이 잉여금 그리고 유보율. 일단 잉여금은 뭐냐면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벌어들이는 이익의 어떤 누적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회사가 갖고 있는 쉽게 말하면 현금. 남는 돈. 진짜 내 돈. 그러니까.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잉여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가 유상증자 같은 특수거래를 통해서 하는 자본잉여금이 있고 회사가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잉여금이라고 해요. 보통 주식시장에서 호재로 보는 것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자, 호재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거 무상증자, 호재잖아요. 자사주 매입. 자기 회사 주식을 사준대요.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호재죠. 배당도 주주에게는 돈이 들어오는 게 호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잉여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잉여금이 있어야 이렇게 주가를 방어할 수 있거나 주가를 올릴 때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세장에서는 현금 보유를 갖고 있는, 즉 잉여금을 갖고 있는 회사가 유리하다, 굉장히.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잉여금이 쌓이고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게 좋은 거고, 유보율은 그럼 뭐냐? 유보율도 잉여금과 비슷해요. 잉여금을 가지고 자본금을 나눈 게 유보율이기 때문에 잉여금이 성장하면 유보율도 결국 성장해요. 대부분은. 그래서 보통은 유보율을 보셔도 되고 잉여금을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잉여금과 유보율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될까요? 재무제표도 돼요. 뭐 포털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 증권사 어플 쓰시잖아요. 네네. 네, 그 MTS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찾으러 가고 유보율 자. 찾으러 갑니다. 잉여금과 유보율, 유보율 나오고. 자본총계. 자본총계 나오고 잉여금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 네, 잉여금. 자본금은요? 여기 있어요. 자본금. 네, 유보율은 찾았잖아요. 네. 그리고 자본총계 찾았고, 네. 그 다음에 자본금 찾았죠. 네. 그러면 잉여금도 우리는 찾은 거예요. 자본총계는 잉여금 플러스 자본금이기 때문에 빼면. 네, 자본총계에서 자본금을 빼면 잉여금이 되는 거죠.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면서 그 안에서 현금이 쌓이고 있는 기업들이면 지금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강세장에서만 돈 벌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세장에서 돈 버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851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세요.